우리 지난 시간에, 되게 좀 놀았잖아요. 그리고, 네. 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 그건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재미가 없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런 치유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는 것을 제가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런 치유의 그 방향, 이 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항암제로 완치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치는, 암은 어떻게 해야 완치가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그 방향을,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치료 기술, 의술이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시작하기 전에, 음, 내 암이 근원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가?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해요. 우선, 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쭉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요. 암의 원인. 아시는 대로 말씀 시켜보세요. 암의 원인이 뭐죠? 1번, 스트레스. 스트레스. 네. 또, 활성산소. 그죠? 또, 3번, 단무지. 또, 4, 분자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술, 담배는 그때 저번 시간에 아니라고 그랬었죠. 과한 거는 그런데, 어쨌든, 뭐, 술이나 담배가 뭐 엄청 암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사실 모든 것은 영향을 다 미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왜 암하고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암에 대한 원인이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교과서적이고, 인터넷 찾아보면 암의 원인 그러면 전부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 또 활성산소 문제, 그래서 항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발암 물질, 뭐, 어떤 음식이나 어떤 물질 때문에 그것이 암을 유발한다. 뭐, 방사선 전자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하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담배는 발암 물질에 속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EME, 암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각 세포마다 핵속의 염색체가 있잖아요. 결국 거기서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 건데, 스트레스나 활성산소나 발암물질이나 방사선, 바이러스, 박테리아 전부 다 그 돌연 변이를 유발해서 암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돌연 변이를 일으키는 빈도보다는 DNA가 불안정해서 일으키는 게 훨씬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핵이 분열될 때도 그렇고 RNA 전사할 때도 그렇고 확 풀어졌다가 다시 싹 되잖아요. 확 풀어졌다가 자지럽대요. 그게 음,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본 건 아닌데, 하루에 10만 번 정도 그렇게 한대요. 확 부러졌다가 계속. 그 과정에서 이게, 핵산의 숫자가 60억 개가 넘잖아요. 이 60억 개가 넘는 것이 30억 개의 쌍으로 제대로 확 풀었다가 제대로 탁 붙어 나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게 오류가 생겨요. 반드시.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 오류가 생겨도 그게 잘 복구가 되는데, 나이 들면서 그게 잘 복구가 안 된다. 복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젊어서는
반드시 오류가 생기자면 금방금방 복구가 되는데 나이 들면 복구가 잘 안 된다. 왜 그럴까? 그럼 DNA가 뭘로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핵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핵산 누가 만들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죠. 뭘로 만들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기초로 해서 만들잖아요. 그 음식은 뭐예요? 전자가 빛을 포획해가지고 단소가 이렇게 구조체를 만든 거죠. 그 결국 원자거든요. 거기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하나, 전자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게 전자의 문제로 돌아가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 그러니까 DNA, 염색체도 중요하고 미토콘드리아도 중요하고 세포 안에 핵은 하나밖에 없고 그 핵 안에 DNA가 이제 쫙 연결되어 있죠. 근데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는 거의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천여 개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미토콘드리아가 핵산도 만들고 아미노산도 만들고 ATP도 만들고 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한 역할로 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나이 들면서 안정성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에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게 세포 노화 문제. 세포가 노화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인데 이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 유전자 변이, 유전자가 변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변이. 암의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암의 원인. 유전자 변이에요. 이 유전자 변이가 늘상 일어나는 거예요. 늘상 일어나니까 암세포도 늘상 생기겠죠. 근데 유전자 변이가 이게 중첩이 되면은 드디어 암이 되는 거예요. 중첩이 됐을 때. 중첩이 됐을 때 이제 중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유전자 변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원인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별 다른 방법들을 막 찾게 되고, 또 공부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그걸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고 그걸 자꾸 권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암은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유전자 변이다. 이 유전자 변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가 바뀐다는 거죠. 세포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배아세포의 어떤 특성을 가지게 돼요. 배아세포는 뭐냐 하면은, 자라가지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배아세포는 그게 자라서 나중에 간이 될 수도 있고, 신장이 될 수 있고, 눈도 될 수 있고, 뇌도 될 수 있고, 모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암세포예요.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세포라면은 얼마든지 세포가 스스로 조절이 가능해요. 스스로 조절해갖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만드는데 이것이 배아세포로 분화가 되면은 역분화가 된다 그러죠. 배아세포로 역분화가 돼가지고 이 엄청 커져요. 수십억 개 내지 수백억 개가 됐을 때 그게 종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부분이죠. 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뼈에 사무치도록 뼈에 사무치도록 인식해야 될 게 암은 유전자 변이다. 다른 건 없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유전자 변이가 되는 것의 원인일 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가 되는데, 유전자 변이가 된다고 해서 모두 다 암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가? 그랬을 때 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암의 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활성산소, 발암물질, 방사선, 스트레스, 바이러스, 박테리아, DNA 불안정성, 미토콘드리아 불활성, 세포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전자 돌연 변이가 결핍이 될 것이다. 유전자 변이가 몇 개 생겨가고는 택도 없는데 이게 막 중첩이 되어 오랫동안 쌓이면 그것이 암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때에 몸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선은 복구 시스템이 작동해요. DNA가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을 복구를 시켜요. 저 같은 경우는 백혈병의 원인이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절단이 된 거잖아요. 절단이 되면 그 절단된 부분을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있거든요. 하나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 하나는 엄마로부터 받은 염색체니까 아빠로부터 받은 거를 복사해가지고 이걸 복구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같이 수도 없이 많은 횟수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복구가 잘 되면은 암이 안 되는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작용이 우리가 잠을 자든 뭐 운동을 하든 밥을 먹든 항상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복구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은 예방이 되는 거죠. 예방적으로 복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설사 그게 부족해가지고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 그 결과 뭐가 되냐면 단백질이 변이 된 단백질이 생겨요. 변이 된 잘못된 단백질이 생겨요. 단백질이 이제 생명물질을 단백질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변이 된 생명물질이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암세포가 또 증식할 수가 있는데 변이 된 단백질이 생기면 그것도 복구를 해요. 히트쇼크 프로틴,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처음에는 막 복구를 해요. 단백질 변이 된 걸 복구를 해요. 복구를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소멸까지 시켜요. HSP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다음 시간에 우리 열충격 단백질에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세포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나중에 보면은 암세포도 HSP가 작동해가지고 암세포를 또 보호하는,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소멸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HSP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이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히트쇼크 프로틴을 HSP라고 해요. 히트쇼크 프로틴. 열충격 단백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복구하다 안 되고 또 암이 되잖아요. 암이 되면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복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하는 기능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걸 몰랐었던 거예요. 마이크로 RNA를 알게 된 지도 그리 오래 안 돼요. 한 10몇 년 정도밖에 안 돼요. HSP 이거는 20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오다가 이것도 이 특성을 거의 확실하게 밝혀낸 지는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SETDB 이것은 정상세포로 복구하는 이것은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한 게 2020년도였거든요. 카이스트에서.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야,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그거 진짜 완벽한 그런 치료잖아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만약에 세포가 몸이 스스로 못하니까 그걸 약으로 만들어서 확 집어넣어서 바꿀 수가 있다면 정말 완벽한 그런 치료잖아요. 2020년도에 그게 그 논문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야 이게 뭐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 돼가고 오늘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새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계속적인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몸에서 직접 하는 복구 시스템이에요. 몸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예만 드러났지만 이거 외에도 복구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을 걸 누가 하느냐? 세포가 해요. 세포가 뭘로 하느냐? DNA를 전사해가지고 RNA가 해요. RNA가 뭘로 하느냐? RNA가 미토콘드리아가 만든 아미노산을 이렇게 조합해갖고 이런 물질들을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면은 충분히 복구될 뿐만 아니라 암세포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또 정상세포로까지 바꾸는 기능이 있다. 두 번째, 하다 안 되면은 죽여버려요. 세포 자멸이라고 하죠. 에이포프토시스. 카탈라지라는 걸 만들어요. 카탈라지가 특히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주도를 하는데 하다 얘는 도무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바로 세포를 소멸시키지 않아요. 세포 돌연변이를 바꾸려고도 애를 쓰고 그래서 만든 단백질도 복구시키려고 애를 쓰고 세포 차원에서 또 애를 쓰고 하다가 하다 안 되면은 카탈라지를 확 분해를 시켜요. 그 정도로 누가 하느냐? 세포가 해요. 카탈라지를 누가 만드느냐? 세포가 만들어요. 뭘로 만드느냐? DNA를 전사해서 RNA가 아미노산을 가지고. 아미노산 누가 만드느냐?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를 뭘로 만드느냐?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지고.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란 말을 쓰지만은 저는 생명물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생명물질이 숫자가 가지수가 100만 가지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정상적으로 잘 행복하게 재미있게 부족함 없이 잘 살아가면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제 세포 차원에서 근데 세포가 아니라 세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명물질들이 잘못되는 건 또 히트쇼크 프로틴이 그걸 아예 확 없애버려요. 히트쇼크 프로틴도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주로 이제 히쇼그 프로틴 72를 해요. 세포에서 그런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암세포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격 시스템이 작동이 돼요. 우리는 면역 그러면은 균에 대해서만 면역 기능이 작동한다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면역세포 그러면 다 호중구, 호상구, 호영기구, B세포, T세포, NK세포,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수지상세포라고 하는 것은 수가 이제 나무 숫자고 나무 지는 가지니까 나뭇가지처럼 생긴 세포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세균을 공격하는 세포들인데 그 중에서 암을 공격하는 세포가 네 가지가 있어요. B세포, T세포, NK세포, 수지상세포는 암을 공격해요. 그 다음에 또 암세포가 생기면 그 속에 침투해가지고 암의 구조체, 마이크로튜블 그런 것을 막 해체하는 게 P53이에요. NF-kappa-B가 이건 이제 이 패트의 경로인데 NF-kappa-B 경로를 이렇게 잘 조절해가지고 또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하느냐? 세포가 어떻게 하느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다 하는데 몸이 다 하는데 그게 부족해가지고 뭔가 부족해가지고 암이 엄청 커졌을 때 그때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 항암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항암제가 이걸 다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항암제가 너무 커져가지고 몸이 이제 너무 지치거나 또는 암세포가 너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초기 1기, 2기는 암이 잘 낫는 이유가 뭐냐면 암세포가 달라요. 1기, 2기 때는 이미 암세포, 같은 암세포이긴 한데 기능이 뛰어난 암세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런 세포가 복구하고 소멸하고 공격하는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항암하고 방사선하면은 암세포가 이걸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방어를 해요. 항암제를 넣어도 얘가 항암제를 다 퍼내거나, 항암제가 작동 못하도록 하거나, 또 면역세포를 다 속여요. 다 속여갖고 자기는 암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3기부터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기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암을 하는데, 항암제가 암세포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조건이 뭐냐면은, 암세포가 방어하는 기능을 소멸시켜줘야 돼요. 암세포가 방어하는 게 주로 P53이에요. P53이 평소에 암을 공격하는 것이기도 한데, 암세포가 이제 강해지면 P53이 변이가 돼갖고, 암세포를 보호해요. NF-kappa-B 이 경로도 바뀌어요. 또 지난번에 이름표 말씀드렸죠. 이름표도 확 바꿔요. 그리고 이제 히쇼 프로틴이 또 작동해갖고 몸속에 들어오나 항암제를 다 풀어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항암을 해야 항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써서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항암제를 막 쓰면은 이 암세포가 그걸 방어하는 시스템을 쫙 만들어갖고 몇 달 지나면 얘네들이 방어를 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멸이 될 때까지는 암제를 쓰는데 대신에 암세포가 방어하지 못하도록 같은 약을 써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박영호 선생님이 정리해 놓으신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달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약 20가지 정도 되잖아요. 그 안에 이 방어하는 시스템이 한 50가지 돼요. 암세포가 자기를 방어하는 게.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암은 어떠한 것이 중요하니까 이거를 억제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식물에 있어요. 아니, 암세포를 억제하는 모든 생명물들이 왜 식물에 있을까요? 왜 식물에 있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동물도 세포로 되어 있죠. 세포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식물도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동물하고 식물은 너무 모양이 다르니까 동물은 뭐 세포로 되어 있다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식물도 전부 세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식물은 전부 세포로 되어 있는데 동물하고 똑같이 전부 세포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 하면은 동물보다 자기 방어하는 단백질, 생명물질을 훨씬 잘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박테리아가 와서 막 살고 있으면은 긁잖아요. 긁어서 떨어뜨리잖아요. 세수하고 햇빛이 너무 강하게 쬐면은 그늘로 숨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다가도 뭔가 뭐 안 좋으면 확 토해내거나, 몸이 안 좋으면 토해내거나 설사를 하거나 그렇게 작동을 하잖아요. 식물은 안 그래요. 그냥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생존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공격이 와도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포가 식물세포예요. 그게 약이에요. 그게. 그것을 천연물이라고, 천연물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항암제가 천연물 생약 또는 천연물 신약 위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 속에 암세포가 자기를 방어하는 모든 걸 억제할 수 있는 게 거의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들어있어요. 거의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옛날부터 한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한약도 한약이 왜 효과가 있는가를 전에는 그냥 그러니까 동양의학적인 음양오행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분리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 식물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물질을, 이런 방어물질을 만들었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네? 또는 식물도 암이 있거든요. 암세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네.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HSP 같은 경우는 HSP27이 작동 못하게 하는 게 레스베라톨, 켈스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이제 식물 속에 있다고 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걸 우리가 필요한 만큼 먹으려면은 소가 염을 먹듯이 먹어야 되거든요. 큰 염물통에다가 잎을 잔뜩 넣고 그걸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약으로 농축해서 먹는 게 원래 한약인 거예요. 그 한약 개념하고 천연물 신약하고 같은 것이지만은 좀 다른 거죠.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많이 그 이론적인 근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치료는 뭐냐?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방식이 있다. 몸이 스스로 암세포를 처음 예방시키고 복구도 시켰다가 소멸까지 시키는 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그것을 흉내내서 치료법으로 개발한 것이 근원 치료에 가까운 거예요. 그 연구가 요 근래에 시작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나온 탁솔, 그거는 이제 화강암제 일종이잖아요. 화강암제를 많이 썼잖아요. 또는 뭐 아드리아마이신 이런 것들은 이런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원리로 만들기 시작한 게 표적항암제였죠. 이 표적항암제를 쓰면 그러면 다 놔야 되잖아. 그걸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약을 많이 하고 우리 몸속에 넣는 거니까 놔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예를 들면 방어할 때 암이 방어할 때 한 가지 물질로만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표적항암제 하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투 유방암 같은 경우는 허투라는 유전자가 한 50배 이렇게 정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허투 리셉트거든요. 허투 유전자를 소멸시켜주니까 확 좋아지는 거죠. 근데 100%다 없앨 수 있느냐? 안 되거든요. 암이 시간이 지나면서 허투가 발현하는데 허1 쓰고 허3 쓰고 허4 쓰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도 표적항암제 처음에 나왔으면 이제는 암을 잡았다. 그렇게 기사에 그런 게 많이 나왔었어요. 허세팅 나왔을 때 대단했어요, 사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한 가지 유전자 표적 치료제 갖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면역항암제 나오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의학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오늘 아주 되게 편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라서 근데 유전자 가위 치료법 이거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크리스프라고 하죠. 크리스퍼, CRISPR 슬래시하고 카스나이. 그걸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은 우리 염색체가 길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한 쌍으로 길게 연결되는데 그 중에 엑손, 그러니까 유전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전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 1.5%밖에 안 돼요. 띄엄띄엄이지만 그걸 다 합친다고 봤을 때. 그래 나머지 인트롤이 26%. 이거 두 개가 이제 RNA가 전사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거는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라인하고 사인이 있는데 라인하고 사인이란 유전자니까 헥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하고 유전자 배열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옛날에 이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핵 속에 들어오면은 그걸 막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보관해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들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이걸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어떻게 써먹냐 하면은,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핵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내 염색체 안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진동을 해요. 동조를 해요. 그 뭐 인터루킨 6라는 것이 알려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크게 해요. 그러면은 카스9이라고 하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그 진동하는 그거하고 같이 딱 붙어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침투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딱 붙어서 그걸 딱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염색체는 그냥 존재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전사해가지고 직접 방어까지 해요. 마치 면역 세포처럼 T세포나 B세포와 똑같이 얘네들 스스로 면역 역할을 해요. 면역 역할을 해요. 아주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것을 흉내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흉내냈느냐? 하면 그것을 인간이 직접 실험실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그 라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이거든요. 20개를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구조체를 만들고,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요. 카스9 안에 바이러스 박테리아의 핵산들을 이렇게 배열해. 그래갖고 가면은 이거하고 짝이 맞으니까 딱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결합이 딱 되면은 여기서 탁 잘라내는 거예요. 탁 잘라내갖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해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인공적으로 만드냐 하면은 우리 몸 속에 이제 DNA가 변이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변이되어 있는 거의 짝을 직접 만들어요. 이걸 만들어갖고 대량으로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몸 속에 있는 DNA에 변이된 걸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엄청나죠? 딱 그것만 잘라내. 그래서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그걸 잘라내고 복구까지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거 갖고 이제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물론 유전자 가위 치료 예전에도 있었죠. 예전에는 이 개수가 이게 20개가 아니고 1개 또는 3개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3개가 일치하면은 나머지는 변이 안 된 것도 다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불안정했는데 20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획기적인 암치료법으로 인정을 받고 엄청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엄청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신델라라고, 신델라. 이것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신델라라고 이름을 붙인 유전자 가위 치료법. 그러니까 이제 이건 각 개인별로 어떤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짝을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개인별로 약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이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약으로 못 만들고 있죠. 이게 지금 연구 단계니까. 그러면 이게 약으로 아직 안 나왔느냐? 최초로 나온 게 있어요. 하티, 히메라. 그래서 뭐 주사 한 방이면 끝난다. 5억.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또 나왔죠. 우리나라에서는 4억. 빨리 의료보험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아마 17세 이하 백혈병에는 적용을 아마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광범위하게 더 연구되고 더 저렴하게 제작을 할 수 있으면 뭐 1,000만 원 단위로 되겠죠. 어려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웬만한 암 치료는 다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앞으로 유전자 가위 치료법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툴젠이라는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툴젠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뭐 계속 적자야, 계속. 그래서 툴젠이 지금 미국하고도 협력해서 엄청 연구를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곧 나온다고 보여져요. 5년 이내 나오는데 유방암이나 폐암이나 이쪽으로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빨리 다가올 근원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다. 중요한 것은 원래 세포가 하고 있는 것을 모방한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을 행복하게 만들고 필요한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몸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운동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법은 노화조절 암치료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노화에 대한 연구가 요 근래에 엄청 활발해지고 있어요. 엄청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화라는 것은 나이 들면 당연히 나이 들면은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사람들이 꼭 죽냐 안 죽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세포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은 안 죽을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안 죽는 동물 생명체가 있어요. 식물 중에서는 뭐 몇천 년 된 것도 많이 있고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는 안 죽는 게 있어요. 특히 박테리아 바이러스 중에는 안 죽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박테리아 바이러스하고 사람의 세포는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은 사람의 세포도 어쩌면은 안 죽을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연구는 이제 원래 노화하고 상관없는 연구였어요. 이 연구는 뭐냐면 야마나카 시냐라는 일본 학자가 2012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건데 우리 몸에 있는 어른이 된 사람의 몸에서 세포를 떼가지고 거기다가 이 네 가지 유전자를 배합을 해서 증식을 시켰더니 배양을 시켰더니 이 세포가 배아세포로 거꾸로 돌아가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배아세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세포잖아요. 수정란이 이렇게 분열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 배아세포는 엄청난 능력,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아세포의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거예요. 배아세포는 뭐냐면 여기 보면 네 가지 유전자 있죠. 속스도 CMYC, O5, KLF4 이 중에서 CMYC이라는 유전자가 들어가면은 배아세포의 염색체 중에서 이게 메틸레이션, 자물쇠가 잠겨있다 그랬잖아요. 자물쇠가 샥 풀리는 거예요. 자물쇠가 싹 풀리면 그것들이 다양하게 얼마든지 환경에 맞춰서 스스로 분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처음에 자물쇠가 하나도 없다가 거기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적응하면서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자물쇠가 하나씩 이렇게 잠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물쇠가 많이 잠겨져 있는 세포에 CMYC을 넣으면은 이게 확 분해돼가지고 처음 엄마 뱃속에서 있던 그 세포로 역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이 되는 거예요. 만능은 아니에요. 전능한, totipoten트가 이제 전능한 수정란을 펴고 totipoten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다시 분할을 시켜 나가면은 간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럼 간 떼내고 이걸로 간대기 할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상상을 하면서 그동안 쭉 연구를 해왔는데 이분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역분화되고 나서 다시 분할을 시켜서 이게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자꾸 암이 되는 거예요. 자꾸 암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익을 넣으니까 역분화가 된다. 역분화된 것하고 암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똑같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면은 아니다. 이것을 잘 조절하면은 역분화가 되면서 장기로 분화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내면은 암을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정상세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암 때문에 이걸 연구한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이 양반 싱클레어 교수, 호주 출신 미국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고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노아의 종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작년인가? 2020년도에 나왔는데 대단한 선풍적인 인기,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 주장은 그거예요. 이거 있죠. NMN에서 내가 돌민, 밥 1g씩 먹고 20년 젊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실험했고 자기도 젊어 보이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 양반이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굉장히 사업가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만들고 막 투자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게 뭐냐 하면은 아까 심익이 문제였잖아요. 그 심익이 배아줄기세포로 만들었다면은 그것을 일정한 시점의 세포로 분화시키는 그 방법을 개발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세포를 역분화시키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세포로 확 바뀌는데 그게 아니라 쉽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세포를 암 걸리기 전 단계 20년 전으로 딱 바꾸는 그거를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다.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가 20년 젊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년. 20년 젊어지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20년 전으로 많이 돌아간다. 핵심이 뭐냐면은, 10-11 트랜스로케이션 엔자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건데, 우선 이 노화에 대해서, 이 양반 때문에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정리가, 암의 원인, 그리고 암을 앞으로 치료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9가지가. 그래서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유전체 불안정, 아까 말씀드렸죠? 유전자가, 염색체가 늘 이렇게 풀어졌다가 다시 재조립되고, 또 분열할 때는 2배로 늘어났다가 다시 쫙 퍼져갖고 재조립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들면 될수록 이 유전체들이 불안정하다. 근데 이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러면 DNA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핵산으로 되어 있다. 핵산은 뭘로 되어 있느냐?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되어 있고, 그 줄기는 인이 붙잡고 있다. 그럼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약해졌다는 게 도대체 불안정해졌다는 게 왜 불안정해졌느냐? 전자의 문제다. 모든 것은 전자의 문제다. 전자는 뭐와 연관이 있느냐? 빛 에너지의 문제다. 빛 에너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다.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다. 빛 에너지는 결국 근원 에너지가 뭉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근원 에너지가 뜨고, 전자가 뜨고, 소립자가 뜨고, 뭐, 업코크가 뜨고, 다운코크가 뜨고. 그게 기초가 기초가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근본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유전자 불안정성의 문제는 결국은 전자의 문제예요. 전자의 문제는 빛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고, 에너지의 문제는 우리 의식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텔로미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텔로미어. 유전자가 이렇게 염색체가 길게 긴 선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는 풀어지게 돼 있잖아요. 실처럼. 두쌍이니까 이게 다 자꾸 풀어지면서 닳아요. 그러면은 소멸될 수밖에 없죠. 이 풀어지고 닳는 것을 회복시켜주는 게 텔로머라제라는 효소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이제 제 역할을 못하겠죠. 그래서 텔로머라제를 강화시키는 것이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마모를 방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아무튼 닳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후생 유전학적 변형, 단백질 향상성, 영양소 감식이라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여기까지. 이 세포 노화, 줄기세포의 고갈. 줄기세포의 고갈 이 문제 딱 생각하면 바로 신경령 줄기세포 생각해야 돼요. 뇌실에서. 근데 이게 아직 9가지의 과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고, 이 9가지 과제가 다 해결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불행하게도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시점은 언제로 보냐면은 최대 앞으로 30년을 가요. 최대. 우리는 뭐 영원히 살 마음은 없으니까 우리는 한 120살까지만 살 거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사셔야 돼요? 몇 년 더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다시 배워야 돼요. 그것도 건강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하게 120살은 무난히 살고도 남아요. 그래서 인생 계획을 다시 세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100살, 120살 이런 생각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살, 120살까지는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뭐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죠. 어쨌든 노화와 관련돼 가지고는
암 치료법이 어떻게 가냐면은 TET라는 효소, 10-11 Translocation Enzyme. 효소니까 효소 누가 만들어요? 효소가 뭐예요? 단백질의 유전이죠. 생명물질이거든요. 효소는 누가 만들어요? 생명물질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RNA가 DNA를 전사해갖고 아미노산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게 효소인데, 아까도 이렇게 크리스프에서 유전자 가위에서 탁 자르는 게 효소잖아요. 탁 자르는 게 카스9이라는 그것도 효소거든요. 효소는 RNA가 DNA를 전사해서 아미노산을 만드는 거지만은, 효소가 이렇게 탁 자른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효소가 탁 자른다. 가위로 탁 자르는 걸까요? 효소는 자르기도 하고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효소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효소 치료법 얘기 많이 들었죠. 이 효소는 엄청 커요. 이게 자르고 붙이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르고 붙인다는 게 전자를 떼내는 게 자르는 거예요. 전자 떼내는 게 자르는 거예요. DNA가 이렇게 쫙 있잖아요. 거기에 전자 하나 툭 뜨는 게 딱 잘라주는 거예요. 전자를 이렇게 붙여서 붙이는 거예요.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효소가 그런 일을 해요. 그 효소를 누가 만드느냐? 세포가 직접 만든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효소가 있냐면 TET라는 효소가 있다. 10-11 트랜스로케이션 효소라는 게 있는데, 싱클레이 교수가 주목했던 게 이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걸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을 응용해가지고 사람을 일정한 조건으로 역분화시킬 수가 있다. 세포를. 그럼 암세포를 일정한 조건으로 역분화시켜서 통제를 할 수가 있다면은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쨌든 알토스랩이라는 미국 회사의 이 기술이 다 전수가 되고, 이것을 개발한다고 전 세계 부자들하고 학자들이 엄청 모였어요. 아까 봤던 야마나카 시냐 교수도 일본 사람이잖아요. 일본 사람인데 무보수로 여기에 참여해요. 돈을 주고 안 줄지는 모르지만 무보수로 이 연구에 참여해요. 그만큼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뭐랄까 자기 나름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군요. 전 세계에서 인류가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거, 유럽에서 많이 참여했고, 그 다음에 큰 부자들, 누구죠? 아마존 회장인가? 그런 사람들도 투자하고 있어요. 투자를 아마 작년에 했나 그래요. 작년에 시작했어요. 올해 했나? 작년에.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토스래.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것이 근원적인 암치료법이다. 미국 사람들은 조금 제가, 그래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돈을 받겨. 너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이것도 기사로 나오기 논문 나오기 시작한 지가 이것도 한 2년 돼요. 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개월 된 쥐가 있었고, 23개월 된 쥐가 있어요. 늙은 쥐예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얘네들 혈관을 연결을 했어요. 피가 계속 하루 종일 같이 돌겠죠. 그랬더니, 늙은 쥐는 젊어지고, 젊은 쥐는 늙어졌어요. 혈액 속에 뭐가 있다. 혈액을 순환시키니까 노화가 해결돼? 이상하죠? 젊은 쥐의 피가 계속 순환하니까 늙은 쥐의 피가 도니까 젊은 애가 늙어지고 2016년도에 버클리 대학교에서 실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이 그냥 어설픈 실험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세포는 정상화시킬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바꿀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어요.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연구하는 방법이 옛날 같으면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실험하고 또 그것이 이제 동물 실험하고 하면서 어떤 물질이 작동하는 기전을 연구하니까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전부 컴퓨터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AI 기술을 적용해요.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계속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가면서 연구하니까 엄청 빨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에 10년 걸리던 게 단 몇 달 만에, 단 서너 달 만에 이게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어떤 물질이 있다. 세포가 직접 만드는 게 있다. 그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걸 발견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파이스트닉 생명 현상이 단일 인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지금 우리 한계가 그거잖아요. 허투만 가지고 계속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인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같이 실행합니다. 예,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고 봤다. 이런 것처럼 생물학의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학 모델링 등을 융합한 시스템 관점으로 암에 접근했다. 그 결과 이런 것들은 암 발생 과정에서 임계 전이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 뭐냐면은 이게 돌연변이가 생겨도 그냥 대충 생겨서는 암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중첩이 됐을 때 암이 된다. 그 임계 전이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할 때 암이 전이된다. 임계점 전까지는 돌연변이가 있어도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연구팀은 현재까지 성공한 것은 대장암, 유방암 세포를 정상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인자들 대거 발견했다. 아니, 이게 2년 됐어요. 왜 안 나오는 거야? 혼나가겠어요. 우리 뭐 유전자가 몇 개예요? 2만여 개잖아. 2만 2천, 2만 3천 개. 2만 개를 대규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어떤, 생명물질, 어떤 단백질,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역할을 하다. 이걸 밝혀냈어요. 빨리 이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알려주는 거야, 도대체. 임상까지 했으면 대장암 성공했어요. 이거 언제 나왔, 이게 이제 논문 제목이에요. 몰레큘러 캔서 리서치라는 이제 잡혀낸 거고, 이게 핵심 뭐냐면, SETDB1. SETDB1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연구되어 있어요. 이거 찾아보면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카이스트 조광현 교수팀. 카이스트 조광현 교수 치면은 유튜브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이 연구해온 과정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이제, 특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게 곧, 이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암세포를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다 연구가 끝나면은 다 되겠죠. 근데, 옛날하고 달리, 이제 대형 컴퓨터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그러죠. 대형 컴퓨터 시스템으로 이것을, 발견하면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무튼, 자금도 지원하고, 연구팀도 지원하고 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이 결국 세포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발견한 거거든요. 세포가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바깥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집어넣어서 더 잘 되게 하자. 세포가 원래는 하는 거다, 원래. 그것을 흉내낸 것이 아니다. 이 개념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기술, 암치료기술, 유전자 변이를 이제 샥샥 다 잘라버리고 다 복구해버리고, 두 번째가 노화 기술을 이용해서, 암세포, 암 발생 이전의 상태로 바꾸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세포가 원래 정상세포로 바꾸는 여러 가지 생명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기술. 이 세 가지가 이게 근원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이거 외에도 많이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면역력을 높인다 하는 것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니다. 항산화제 그런 게 아니다. 암 치료는 무조건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는 것이다. 유전자 변이를 치료하는 것이다. 내 세포에서 이미 그걸 다 하고 있다. 내 세포가 약을 쓰기 전에 세포가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다. 내 세포가 그렇게 잘할 수 있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운동하고, 행복하고, 운동하고, 행복. 행복하고,
제가, 예, 이거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너무나. 근데 저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기 싫은 비밀이에요, 진짜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항암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운동하시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물론 잘 가려서 좋은 음식 먹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땡기는 거 드세요. 땡기는 게 중요해요. 잘 드시고, 소화 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은 반드시, 특히 항암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요. 항암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포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모든 게 세포가 하는 거니까. 세포는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포가 에너지를 막 만들려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남아도네? 그러면 안 해요. ATP 남아도네? 그런데 ATP 만들겠어요. 과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좋은 약을 만들어도 그게 너무 넘치잖아요. 그럼 소변으로 다 내보내요. 소변 속에는 우리 몸에서 만든 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돼. 운동을 안 해주면은 세포가 활성화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이나 뭐 이런 걸 되게 고역스럽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뭐든지 재밌게 할 수 있는 거. 정 힘들면 고기라도 끄덕거리고 손가락이라도. 이거 운동이에요. 세포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부지런히 운동을 한다 하면, 뭐, 하루에 어느 정도의 운동을 양을 필요로, 몇 시간, 뭐, 어느 정도. 숨이 막 차고 온몸에 땀이 쫙 흐를 때까지. 제가 해보니까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루에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예, 하루에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러면은 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피곤해. 그러면서 딱 쉬는 순간 되게 편안해져요.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쉬는 거하고 되게 운동하고 쉬는 거하고 몸이 완전히 달라요. 되게 편안해지거든요. 잠도 되게 잘 오고.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젖산이 나중에 간에서도 영양물질로 바뀌고. 그 담배공을 1시간 좀 넘게 하면 땀이 딱 나긴 해요, 선생님. 네. 근데 담배 공은 어렵잖아요. 쉬운 걸로 하세요. 테니스를 친다든가, 수영한다든가, 골프, 축구, 농구, 탁구, 그런 거 좋습니다. 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치료는 세포가 손수 치료하는 방법을 모방한 것이다. 이거 절대 모방이면 안 됩니다. 세포가 직접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부족했을 때, 이게 너무 세력이 커져서 부족했을 때, 또 항암을 하다 보면은, 몸이 약해지니까 부족해질 수 있는 거죠. 암세포보다는 그래서 건강한 세포에 집중해야 된다. 건강한 세포, 암세포가 아닌 다른 건강한 세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훨씬 치료가 잘 될 수밖에 없다. 항암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꼭 정확하고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가 지금 마음 급한 건 그거잖아요. 그래 그럼 주사한테 탁 맞으면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시대가 안 왔어요. 그런데 곧 와요. 곧 옵니다. 5년이잖아요, 5년. 5년이 금방 가요. 근데 이게 이래요. 그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이 돼야 만들어요. 아무리 좋아도 돈이 돼야. 그래서 어쨌든 오는데 아마 5년 안에 오겠죠. 올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잘 버티면 돼요. 잘 버티면. 버틸 수 있습니다. 오신다는 게. 잘 버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박영호 선생님 덕분에 그 전염물 신약도 많이 매일 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대개 보면은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요. 줄기세포는 잘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항암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좋아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걱정하는 그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완벽하게 딱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게 될까? 이거 걱정이잖아요.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선생님, 이 치료법 3가지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포가 건강해지면 완전 되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가끔 일기이신 분들 중에서는 스스로 치료하신 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뭐 뭘 먹었더니 낫더라가 아니라 자기 세포가 자기를 치료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식이요법은 물론 이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은 되겠지만 식이요법이 핵심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정상세포가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가 먹는 것이 뭔지 한번, 나중에 우리 먹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조금 더 해볼 텐데, 먹는다는 것은 세포 먹는 거거든요. 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는 것은 식물 세포 먹는 거고, 동물 세포 먹는 거고, 또는 동물과 식물 세포가 만들어낸 생명물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식물세포 중에 식물세포에 훨씬 더 많이 있다. 이 스스로 치료하는 물질들이. 그래서 식물세포는 대부분 치료 단백질을 만드는데 옛날부터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성이 있는 식물세포를 저온, 80대 저온에서 저온이 오랫동안 다리잖아요. 옛날에 혹시 보셨어요? 바깥에 불 피워놓고 막 부채질 해가면서 수트로 연기 나는 거 봐가면서 뜨겁지 않게, 너무 끓지 않게 계속 달여가지고 달인 물을 걸러서 그것을 바로 안 드시잖아요. 식혀가지고 밑에 침전물 생기게 하고 위에 있는 맑은 물만 이렇게 드시죠. 그것이 이제 한약 먹는 법이에요. 그 위에 비전으로 정해지는 게 로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증류시켜요. 소주 내리듯이 증류시켜 먹는 것이 로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로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것이 식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달인물이 로법이에요? 예, 증류해서 먹는 게 로법입니다. 달인물. 달인물은 이제 좋은에서 하나요? 달인물을 증류해서 우리가 증류해서 먹잖아요. 네. 예, 그것이 로법의 그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그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1번부터 9번까지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그 암이 발생하기 원인 예, 그게 결국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암이 되는 건 그게 중첩이 됐을 때 이제 암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유전자 변이 그 돌연 변이를 치료하는 게 우리의 이제 그 암 치료 방법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유전자 돌연 변이가 중첩이 왜 됐는지 그게 잘 모르겠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 유전자 돌연 변이가 중첩이 되는 건 아까 9가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런 원인들이 있었던 건데 이런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도 우리가 유전자 돌연 변이를 그러니까 계속 역으로 가면 그런 거를 없애는 게 또 치료가 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항산화제가 선생님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항산화제를 먹는 것도 활성산소를 없애는 방법이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약간 좀 혼란스러워요, 그 네, 부분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유전자 돌연변이가 한두 개 생겨야 그럼 암이 안 돼요. 돌연변이가 여러 개 생겨야만 암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유전자 돌연변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확 풀렸다고. 이게 모든 세포에서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선 활성산소부터 말씀드리면, 활성산소는 세포 안에, 지난번에 한번 사진 보여드린 거 있어요. TM이라는 장비로 세포 안에 카탈라제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활성산소는 웬만해서는 다 처리해요. 활성산소가 뭐냐면 H2O2거든요. 수소 2개, 산소 2개. 그게 잘라지는데, 원래는 H2, 그 다음에 O, 이렇게 잘라지거나, OH 잘라지면서 적절하게 전자를 똑같이 나누거나 그러면 되는데, OH로 잘라지면서 한 놈이 전자를 하나를 더 갖고 와요. 그럼 이쪽에 전자가 하나 부족하잖아요. 전자가 부족한 OH가 DNA의 전자를 확 뺏어버려요.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전자를 빼앗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카탈라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카탈라제가 그렇게 못하도록 전자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전자가 많은 것과 양성자가 많은 것. 양성자는 수소에서 전자가 빠진 거잖아요. 다시 전자가 부족한 거잖아요. 전자가 많은 상태와 전자가 부족한 상태. 그것이 산성이냐? 그러니까 항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공급하는 거야, 항산화. 그럼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어서 전자를 공급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또 양성산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쌓이게 되고 부작용이 일어나요. 유일하게 그걸 조절하는 게 있긴 해요. 네. 뭐 비타민 C 이런 거는 그럼 먹으면 계속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비타민C는 바이탈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미노산은 일종인데 워낙 구조가 복잡해서 사람 세포에서 못 만들고 안 만들어요. 효율이 떨어지니까 식물이 만든 걸 대신 섭취해요.
조금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충분해요. 그걸로. 이게 뭐야, 비타민C 요법을 우리가 최초에 잡아내고, 어떻게 사람이 서울대 왕, 아, 무슨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C 요법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살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 교수님이 제가 볼 때는 공부를 진짜 안 하시는 분.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공부를 진짜 안 하시는 분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 그 임상실험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타민 요법을 하시는데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요법은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음식으로도 충분히 돼요.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은 저도 해봤어요. 저도 해보고 많은 분들도 또 시켜보기도 같이 해보게 됐는데 많이 피곤할 때 그게 좀 도움이 되고 항암하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답이 되셨나요? 저기 뭐지? 맨땅 요법 있잖아요. 얼싱. 네. 그게 말하자면 전자를 채우는 건가요, 선생님? 전자를 방전하는 겁니다. 아, 참, 몸속에 있는 필요 없는 전자를 과잉된 것들. 그럼 전자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 대량으로 전자가 나가면은 다시 채워지겠죠. 네. 그런 요법이죠. 어떻게 채워져요? 전자는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요법은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뭐 도움은 되는 정도? 네. 그래요? 예. 그냥 저처럼, 계란 키워가지고, 달걀 먹고, 채소 키워가지고, 아침에 탁 나와서 그거 따가지고 씻어갖고 밥 싸먹고, 진짜 맛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 안에 전자가 가득가득해요. 그것도 햇빛을 가득 먹으면 아주 엄청 에너지가 가득한 전자가 가득가득합니다. 맛이 그래서 완전, 일광욕을 해야 되겠네. 예, 일광욕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 일광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필드 나가시면 충분하죠. 예. 네, 오늘은 네. 할까요? 네, 아,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잘 선생님, 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쉬세요. 오늘 강의가 재밌었어요,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